설비 쪽 부분 들어갈게요. 설비 쪽에 대한 출제 경향 부분을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22년도 25회 기출 문제 분석을 한번 보고 들어갈 건데 좀 특이했어요. 25회 때 22년도 25회 때 기출 문제가 구조는 뭐 그냥 원래대로 나왔는데 설비 쪽 부분이 이상하게 좀 나왔어요. 분포도가. 왜냐하면 설비 총론 부분이 원래 한 문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5회 때는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다섯 문제가. 그리고 급수 설비는 뭐 원래 한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급탕 설비가 한 문제. 뭐 급탕 설비도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급수 설비는 보통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배수하고 통기 위생 설비가 두 문제 나왔어요. 뭐 이거는 적당히 나왔습니다. 보통 배수 한 문제, 통기 한 문제, 위생 설비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근데 두 문제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 오수 정화 설비는 거의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스 설비도 안 나오. 그러니까 오수 정화 설비가 나오면 가스 설비가 안 나오고, 가스 설비가 나오면 오수 정화 설비가 안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문제 다 나왔어요. 이게. 그다음 소방 설비가 세 문제 나왔어요. 원래 소방 설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소방 설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난방호 냉동 설비가 한 세 문제 나와요, 보통. 근데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세 문제, 난방에서 두 문제, 냉동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문제 나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 문제 정도가 일로 갔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공기조화하고 환기설비인데 공기조화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하면서 공기조화 설비는 안 보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안 나왔는데 두 문제 나왔죠. 뭐가 나왔냐? 환기설비가. 그래서 제가 환기설비는 해라고 하거든요. 환기설비가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환기설비는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송 설비는 두 문제. 보통 전기에서 두 문제, 수송에서 한 문제 해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홈 네트워크 에너지 절약인데 홈 네트워크에서 두 문제, 에너지 절약 설비에서 한 문제. 그래서 보통 세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1로 간 거예요. 됐나요? 이게 25회 때 나오는 건데 정상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온 스타일은 아닌데 25회 때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뭐 막 어렵고 하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별 얘기가 없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급수 설비, 급탕 설비, 배수 통기 위생 설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방 설비, 난방 설비, 그리고 전기 수송 설비, 홈 네트워크 여기가 중요 단원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급부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하게 되는 거. 오늘 하게 된 총론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급수 설비, 뭐 급탕 설비는 그렇게 비율이 크지는 않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로 보는 게 급수 설비하고 배수하고 통기하고 위생 설비. 그다음 오수 정화 설비, 가스 설비는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소방 설비는 꼭 하셔야 되고 난방 설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환기 설비만 하시면 돼요. 공기 조화 설비가 예전에는 나왔는데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안 나온다고요. 대신에 환기 설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수송 설비 중요하고 홈 네트워크는 이거는 참 애매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잘 안 나오다가 또 재작년부터 두 문제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이젠 비율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한 문제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분포도가.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본 과정 때는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25회 때 나온 기준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5개년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비 쪽 제2편 건축설비 1장 건축설비 총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 장인데 아까 얘기했죠. 25회 때 얼마 나왔다고요? 다섯 문제.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설비 쪽은 여러분 나중에 2차 가시면 관리 실무 있죠. 관리 실무의 50%를 차지하는 게 이 설비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론 중에서 구조 파트는 관리 실무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설비 파트는 그대로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시면 관리 실무의 50%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설 개론을 잘 해놓으시면 2차 과목, 그러니까 유일하게 2차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은 시설 개론밖에 없어요. 민법이나 회계는 1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2차 과목하고 연계되는 게 시설 개론이에요. 그래서 시설 개론 부분은 정말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원에 시설 개론 선생님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당락이 결정이 된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시설 개론을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 2차 가서 또 헤매거든요. 근데 1차에서 제대로 잡아놓으면 2차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일단 관리 실무의 50%를 해결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관리 실무뿐만 아니고 관계 복귀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공부하다가 지금은 이제 2차를 같이 하지만 나중에 한 3월달 정도 가게 되면 2차는 거의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떨어지면 2차를 못 보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1차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2차 과목도 같이 공부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뭐죠? 듣고 책에 필기하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2차 과목을 지금부터 뭐죠? 막 복습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까지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암기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2차는 필기하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되고 1차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거의 2차보다는 뭐죠? 1차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계속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 배분을 조금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다가는 아예 1차가 합격을 못해요. 5과목을 다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면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1차 중심으로 집중해서 그러면 딱 시험 보면 7월 초에 시험 보잖아요. 둘째 주에.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2차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까지 한 2달 정도 조금 넘게 시간이 있어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해서. 그럼 그때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죠? 2과목이니까. 3과목과 2과목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그 2과목도 2과목이 아니죠. 1.5과목이죠. 왜요? 관리 실무의 반을 시설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담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설 개론을 정말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고득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게. 그리고 관리 실무는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반 중에서도 그 또 반은 뭐하고 겹쳐요? 관계 복귀하고 또 겹쳐요.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 실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관리 실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관계 복귀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돼요. 관계 복귀를 잘 못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관계 복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관계 복귀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뭐냐? 실무 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 나가면 뭐가 중요해요? 관리 실무가 중요하죠. 실무 나가면 당연히 그죠? 실무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합격해야 실무를 나가지. 시험을 합격 안 하는데 어떻게 실무를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에듀윌이 장점이 뭐냐면 취업은 거의 돼요. 다른하고 다르게 취업에 그 뭐죠? 그런 부분들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합격만 하시면 취업하는 부분들은 거의 취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합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진짜. 그래서 딱 1차 합격하고 7월 달부터 해서 그때 진짜 올인하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 복교가 어느 정도는 좀 완성이 돼야 돼. 그러면 나중에 7, 8월 달이 정말 편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못 느끼는데 7, 8월 달 가면 제 말이 기억이 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시겠어요? 정말 그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비 총론 부분. 설비 총론은 크게 나누어서 4개 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절이 설비의 기초 이론, 두 번째 절이 환경 요소, 세 번째 절이 단열 계획, 네 번째 절이 배관 재료 및 밸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도 부분 따지면 시험 문제는 4절 배관 재료 밸브는 항상 나와요. 여기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수에서 그 다음에 단열 계획도 나오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이 설비 기초 이론 부분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9페이지 보시면 설비 총론 해서 기초 이론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사항에서 가로 2번 물질의 상태 변화 나오나요? 이게 9회 때 한번 나왔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물질의 상태라고 그러면 크게 나눠서 우리가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액체.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기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액체, 기체 있죠. 이 둘이 변화. 액기, 기액, 액기, 기액 있죠. 이 두 개의 변화에서 이 단어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선택하게 됩니다. 액체가 기체화 되는 걸 뭐라 불러요? 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가 액체화 되는 걸 뭐라 불러요? 액화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게 나온다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낸다고. 그래서 액체, 기체 사이, 액기, 기액 이 두 개의 변화가 이 말을 딴다고요. 액체가 기체화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액화. 근데 이걸 어디서 따게 되냐면 조심하셔야 될 게 고체가 액체가 된 걸 액화. 무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낸다고. 그렇지. 곧 액체화 됐으니까 액화지. 아니라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어야 뭐죠? 액화라고.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가 아니고 뭐냐? 얼음이 녹은 거예요. 얼음이 녹았으니까 뭐죠? 융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무슨 말이세요? 얼음이 녹은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된 거. 그 액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액화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융해 이렇게 돼요. 융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융해. 액화가 아니에요. 되죠? 그 다음 액체가 고체 되는 건 뭐예요? 빙하. 예. 요리 뽑고 저리 봐도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예. 액체가 물이 얼음이 되는 거죠. 얼었죠. 응고. 얼게 된 거죠. 얼게 된 거. 응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액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될 때도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액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승화. 대표적으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 우리 그 뭐죠?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하고 뭐죠? 라빈스하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베스킨하고 라빈스. 두 사람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스킨 할까 라빈스 할까? 베스킨 라빈스로 하자. 그 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처음 아셨어요? 그럼 뭔지 알고 베스킨 라빈스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뭐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명칭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베스킨 라빈스가 뭐야? 물어보면
야, 배수기 나비수가 배수기 나비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 아는 채는 해야죠. 참이슬. 왜 참이슬인지 알죠? 그렇죠. 진로죠. 회사 이름이 진로잖아요. 참진, 이슬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냥 먹자. 뭐 이거예요? 참진, 이슬로잖아요. 이걸 딴 사람이 이것만 따는 사람이 있죠. 이름을.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많이 따서 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 잘 모르셨구나. 예. 그래요. 시설기록을 하면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이오 아세요? 요구르트 이오. 그렇죠. 이오란 이름이 임팩트, 영양소가 5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요구르트에는 얼마나 좋게 철 뭐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걸 먹고 있는 게 이오예요. 그래요. 그것만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상품 마케팅, 왜냐하면 제가 건축가잖아요. 건축가니까 건설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이편한 세상.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대림에서 처음으로 이라는 말을 써서 이편한 세상.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파트의 네임명을 다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파트가 아시죠? 이름이 다 주공, 삼성, 현대 이렇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죠. 왜 없어진지 아세요? 부실 때문에. 벽에 금이 가고. 그런데 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현대 저 봐.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없애요. 이름을 없애고 이제 다른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브랜드 전략으로 다 바꾸는 거죠. 이게 다 상품에 대한 판매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 우리 뭐 공사하는 우리 구조에서 공법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을 할 때 그 공법을 만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공법을 만드는 게 불편하니까.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하니까 새로운 공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드라이 아이스.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좀약 아세요? 우리 그 옷장에 옛날에 집은 나프탈렌. 그렇죠. 나프탈렌이죠. 좀약이라 그러면 나이가 좀 든 분들만 알수 좀약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프탈렌 보면 이것도 어디에 옷장에 딱 넣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체인데 없어져요. 계속. 신기하죠. 고체가 액체가 돼야 되는데 바로 없어진다고. 기체화된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상태 변화. 그게 뭐예요? 승화. 이게 되든 이게 되든. 그러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면 이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뭐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 기화 한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돼요? 승화 이렇게 돼요.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만 이렇게 부른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이건 바꿔서 내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설비에 사용되는 단위 나오나요? 그 단위에 보시면 이 단위는 기초과정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혹시 기초과정에서 기초과정을 안 들으신 분은 맨 끝 강의가 단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단위만이라도 조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비는 단위가 정말 중요해요. 단위 바꾸는 걸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단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단위 사용 기준하고 단위 환산 방법이 나오는데, 힘에 보면 앞으로 뭘 써요? 뉴턴. N이 뭐냐면 N이 뉴턴이라고. 뉴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보면 이 파스칼은 우리 구제에서도 썼죠. 메가파스칼 이런 거 썼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면 열량이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마 칼로리 많이 들어보셨죠?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제 그거 안 쓴다고요. 뭘 써요? 줄. 열량은 줄로 씁니다. 줄. 그 다음에 일률, 동력, 와트 들어보셨죠?
와트. 와트가 옆에 보시면 1와트는 1줄 per sec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1와트는 몇 초 동안? 1초 동안에 1주일에 일을 하는 인류를 얘기하는 일의 양, 비율. 그걸 우리가 1와트라고 얘기합니다. 21대 그 말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단위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1와트가 뭔지 밑줄 꺼놓으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그거 되고 그 다음에 1와트는 1줄 per sec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킬로는 앞에다 킬로만 붙이면 돼요. 그냥 킬로와트는 킬로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계산 문제 풀 때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1 킬로와트는 1 킬로줄 per sec. 즉 뭐냐면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초당 한 일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당 킬로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트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초당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뭐로 주어지면 분당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을 뭐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초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와트로 단위 물어본 게 단위가 와트로 물어봤다. 그런데 문제에는 뭐로 나와 있다? 초로 나와야 되는데 분으로 나와 있다. 그럼 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이거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시간으로 나와 있다. 그걸 초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와트는 1kJ per sec라는 거. 됐죠? 알아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농도 나오나요? 농도 나오는데 이 19회 때 나왔어요. 농도는 표시하는 단위가 ppm parts per million ppm 이겁니다. 1ppm은 이게 1이죠. 1p 파트 p는 뭐예요? per m은 million 그럼 얼마예요? 100만 이게 돼요. 그래서 100만 분의 1 1ppm이 바로 뭐냐면 100만 분의 1 그 뜻입니다. 그래서 1ppm이 1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1ppm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뭐라고 또 나와요? 1ppm은 100만 분의 1이지만 또 뭐라고 나와있어요? 1 그렇죠. 이거 1 밀리그램 per 리터 이거 m이 미터가 아니에요. 우리 농도 표시할 때는 이걸 길이 표시할 때는 미터라고 하지만 농도나 이런 거 표시할 때는 뭐죠? 밀리라고 해요. 밀리그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거하고 어떻게 같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 이게 어떻게 같지? 자 리트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1리트가 1kg 1리트 물 1리트를요 무게로 재잖아요. 그럼 1kg이 나와요. 아시죠? 그건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물 1리트를 무게로 재면 얼마다? 1kg. 그럼 몇 g이에요? 1000g이죠. 1000g. 1kg이 1000g이니까. 그럼 이거는 1000g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0g. 똑같은 얘기예요. 1리트가 1kg이니까 1kg이 1000g이잖아요. 그리고 밀리 있죠. 밀리는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건 밀리언이고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왜냐하면 단위 밀리, 마이크로 뭐 그런 거 있죠.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시, 밀리, 마이크로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단위입니다. 이게 밀리.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얼마예요?
1000분의 1이라고. 0.001이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걸 밀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천을 뭐로 표시해요? 킬로로 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마이너스 3승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가 여기 1000이 밑으로 내려가면 100만이 돼요. 100만. 그렇죠? 그리고 그람이 남죠. 그람 약분되면 얼마예요? 100만 분의 1. 그게 같은 거예요. 왜 같은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1 ppm은 100만 분의 1이고 100만 분의 1은 1 밀리그램 퍼 리터하고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요. 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는 기압하고 압력인데 그 기압하고 압력 중에서는 기압은 크게 필요 없고요. 압력 부분에서는 압력에서는 기억과 니은은 크게 얘기할 게 없고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에 리얼하고 미음인데 리얼 보시면 13회 시험에 나왔어요. 게이지의 압력 나와요? 우리 그 어떤 압력을 측정할 때 게이지 알잖아요. 게이지를 딱 대면 그 게이지를 통해서 압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게이지 압력.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은 순수하게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압이에요. 즉 대기압이 뭐한 거? 빠진 거. 대기압이 빠진 압력으로 게이지 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압력은 전체 압력인 절대 압력이라고 그래요. 아, 절대 압력이란 건 뭐냐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합친 거. 그게 절대 압력.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게이지 압력을 쓰지 절대압을 안 써요.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미음 22회 때 나왔어요. 실외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 압력하고 게이지 압력하고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오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게이지 압력은 어떤 기계가 내는 압을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기압 있죠. 그 대기압까지 합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절대 압력이라고. 됐나요? 그럼 당연히 게이지 압력하고 절대 압력 중에 누가 큰 거예요? 그럼요. 대기압을 더한 건데 이게 크지. 근데 현장에서는 요새는 게이지 압력을 쓰지 절대 압력을 안 쓴다고요. 하지만 두 개 비교하면 누가 큰 거라고요? 절대 압력. 그게 바로 동그라미 미음이에요. 미음. 그게 22회 때 나왔다고. 실외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 압력이 게이지 압력보다 뭐다고요? 큰 값을 나타낸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 아까 얘기했던 거. 가로 1번. 물의 중량과 부피인데 동그라미 1번은 몰라도 좋아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물 1리터를 무게로 재면 얼마다? 1kg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1kg은 몇 g이에요? 1000g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 1세제곱미터 있죠? 1m 되게 크잖아 이게 양이. 보세요. 여기 1m 높이 1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거를 무게를 재면 얼마 나와요? 1톤 나와요. 1톤.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kg 나온다고. 아, 물 1세제곱미터가 1톤이구나. 1000kg이구나.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알아두게 보시면 비중량에서 2번 물은 어디에서? 1기압이 표준압이에요. 1기압 하에서 몇 도일 때? 4도시일 때. 4도시일 때 뭐 하냐면 이게 꽉 차 있어요. 4도시일 때가 재료가 꽉 차 있다고. 빈 공간이 없다고. 그럼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건 무게가 제일 무겁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피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압이 들어가고 하면 부피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압은 크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표준 기압에서 4도시일 때 가장 무게는 크고 부피는 최소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몇 도 부분을 기준을 삼냐면 4도시일 때 기준 삼아서 4도시일 때 물의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기준값이 그래서 한 4도시가 돼요. 이게 17회 때 나왔고 올해 25회 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이게 25회 때 또 나왔는데 비최적 나와요? 비최적은 최적이 아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비최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최적을 뭐로?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에 비교해서
최적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최적이란 최적을 뭐로 나눈다?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수압하고 수도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17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액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 내의 임의의 점에서 압력 세기는 어느 방향이나 뭐하다?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보시면 이 위에서 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럼 물을 내려요. 그럼 물이 여기서부터 낙하되겠죠. 낙하되는 높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m, 2m, 3m. 당연히 여기와 여기와 여기요. 1, 2, 3. 1번, 2번, 3번에서 물의 압은 같다요, 달라요? 다르죠. 위치가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니까. 1에서 물의 압력이 3보다는 작죠.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돼요. 내려올수록 물의 압은 커집니다. 가속이 붙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 1m가 되는 높이 여기서부터 1m 밑에서부터는 여기가 1m, 2m 이렇게 되겠죠. 그럼 1m가 여기서부터 1m가 되는 여기에서 물의 압을 측정할 때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 동서남북에서 측정했을 때 물의 압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건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위치니까 위치가 높낮이의 위치가 다르면 물의 압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의 동서남북에서 측정한 값은 뭐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이면에서 측정해도 물의 압은 뭐다? 동일하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은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거.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액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대해서 어느 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고 액체 내의 임의의 점에서 압력의 세기는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뭐하다?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오른쪽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4번 13회 시험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물 내부에 있어서 물의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나 같은 크기로 작용하므로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수심 1m 물의 높이가 1m 되는 곳에서는 물의 압이 얼마 정도 부분으로 나타나더라? 0.02. 그 0.01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하는 겁니다. 1m의 압은 얼마다? 0.01 메가파스칼 이겁니다. 이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니까 1m가 되는 위치에 압을 측정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0.01 메가파스칼. 됐나요?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거리 1m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 m/s 곱하고 해가지고 나온 값인데 반올림하면 이렇게 뭐 나오게 돼요. 그냥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1m 높이에서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의 압은 얼마다? 0.01 메가파스칼. 그러면 여기는 몇 미터예요 지금? 2m죠. 그럼 여기에 물의 수압은 0.02 메가파스칼. 여기는요 0.03 메가파스칼. 3m니까. 그럼 거꾸로 물은 자유낙하에서 이렇게 물의 수압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물의 압만 측정한 것이 내려오다 보면 마찰로 생겨요 안 생겨요? 마찰로 인한 부분은 무시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만. 그럼 이제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밑으로는 자유낙하가 이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뭐 설치해야 돼요? 기계. 그게 뭐예요? 펌프. 그게 펌프예요. 그럼 펌프를 통해서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펌프를 통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1m 높이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물의 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아까 1m 떨어지는데 0.01이죠. 그러면 기계 압을 가지고 1m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0.01 메가파스칼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m 올리는데 0.02 메가파스칼, 3m 올렸을 때 0.03 메가파스칼. 그런데 올리다 보면 관을 통해서 역으로 올라가니까 마찰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기계가 0.01 메가파스칼을 보냈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고 이만큼은 손실됐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손실됐어요?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손실된 값이란 얘기예요. 마찰 때문에 손실된 높이를 우리가 물의 머리라고 그래서 뭐죠? 물의 높이니까 수두 이런 말을 써요. 아, 이만큼이 마찰 손실 수두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펌프를 기계를 주문할 때는 어떤 걸 주문해야 돼요? 0.01 메가파스칼보다 더 큰 거. 그 큰 값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마찰 손실을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0.01에다 플러스 마찰 손실 값을 계산하겠죠. 그 계산한 값을 더하면 실제로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장에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공식이 따로 있어요.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를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별도로 다시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뭐죠? 외워가지고, 공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그걸 실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그걸 그래프화 시키고 그 그래프화 된 걸 뭐죠?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좋아요? 그냥 수치값만 집어넣으면 바로 그 답이 나오니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학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거 할 때, 기계를 만들고 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초 수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유명한 사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벨문학상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기초 학문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발명해놓고 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죠? 외우고 그냥 공식만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러면 이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분석하고 실험을 하고 다 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아니면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0. 얼마 1m를 보내는데 물의 압은 얼마다? 0.01 메가파스칼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로 3번 마찰 손실 수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별표. 마찰 손실 수두가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고, 이게 올해 또 나왔었죠. 25회 때.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2번이 공식입니다. 9회, 10회, 17회, 18회, 21회, 22회, 24회, 그리고 25회. 마찰 손실 수두의 계산식하고 하나씩 나오나요? 그 식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 밑에 보니까 여기서 해서 H가 뭐고, L이 뭐고, D가 뭐고, 그 다음에 F가 뭐고, V가 뭐고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하실 게 V가 유속이죠. 유속의 단위를 하나 체크해 주세요. 미터 퍼 세크, 초당 간 거리. 1초당 간 거리를 유속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실 거, 중력 가속도 나와요. 중력 가속도를 G로 표시하는데 얼마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안 주어져요.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9.8 미터 퍼 세컨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력 가속도를 안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컨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외울 거예요. 바로 외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F 그 다음에 뭐 V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비례고 밑에는 반비례예요. 그럼 뭐가 비례고 뭐가 반비례인지 알아야 되죠. 시험 문제는 또 비례 반비례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공식이 아니고 왜 이게 나온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 자체에 물이 이렇게 간다고요. 물이 가면 관 내에 마찰 개수라는 게 있어요. 마찰 개수가. 어떤 거는 마찰 개수가 높고 어떤 거는 마찰 개수가 낮아요. 여러분들 그 알루미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볼게요. 플라스틱은 표면이 어때요?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럼 마찰 개수가 커야 적어요? 적겠죠. 근데 되게 거친 재료는 마찰 개수가 크겠죠. 그럼 마찰 개수가 크면 마찰이 큰 거죠. 그러면 손실이 크겠죠. 그럼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야지. 마찰 손실 수두잖아요. 이게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클수록 손실이 큰 거니까 비례가 되는 거죠. 위에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마찰 개수. 모든 재료마다 마찰 개수는 달라요. 이거는 시험 문제 주어져요. 수치값이 주어진다고. 그럼 그거 집어넣으면 돼. 이건 안 해도 돼요. 마찰 개수를 재료마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찰이 많이 생깁니까? 적게 생깁니까? 많이 생겨요. 아, 그럼 배관의 길이가 길수록 마찰 손실이 크네요? 비례요, 반비례요? 비례. 위에, 밑에? 위에. 배관의 길이. 그 다음에 물의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이 커요? 느릴수록 마찰이 커요? 빠를수록 마찰이 크죠. 빠르니까 마찰이 그만 클 수밖에 없죠.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마찰이 더 많이 생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속이 말하면 물의 속도인데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손실값이 뭐죠? 큰 거예요. 그래서 마찰 손실 줄이려면 유속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유속하고 마찰 손실은 또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찰 손실에 있어서는 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유속은 원래 값보다도 조금 더 큰 값을 가지고 해야 마찰 손실값이 정확하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찰 손실은 원래 그 값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값보다 더 뭐죠? 높은 값. 그럼 높은 값이라 그러면 보통 제곱을 합니다. 2배를 하기도 하는데 2배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그래서 여기는 유속은 뭐죠?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속 부분을 잡아준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물이 빠르게 흐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가려고 유속이 가려고 할 때, 빠르게 갈 때 못 가도록 잡아당기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중력 가속도예요. 배관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역으로 가잖아요. 역으로 빠르게 가려고 할 때 못 가도록 잡아당기는 녀석이 중력 가속도라고. 그럼 중력 가속도는 항상 유속과 뭐 해야 돼요? 밑에 있어야지. 반비례. 되나요? 잡아당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력 가속도. 그러면 중력 가속도 유속이 제곱이었죠. 그럼 중력 가속도는 적어도 제곱까지는 아니지만 2배는 해줘야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얘네 제곱인데 나는 잡아당겨야 되는데 제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죠? 2배는 해줘야 할만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2배 곱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게. 관의 직경 있죠. 직경, 광경. 직경이 크면 클수록 마찰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자, 가는 양이 똑같은데 관을 줄였어요. 이건 뭐 장난 아니겠죠. 서로 가려고. 그럼 마찰이 광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찰 손실은 커져요. 그래서 광경을 뭐 하면 키우면 마찰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 반비례.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직경, 광경 뭐 똑같은 겁니다. 관의 직경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광경. 아시죠? 관의 직경을 줄여서 광경 이렇게 한다고요. 관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위에 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밑에 하고 무슨 관계?
시험 문제 반비례 비례관계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마찰 손실 수도는 관의 길이, 관내 마찰 개수, 유체 비중량, 유속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 4번 마찰 손실 수도는 관 지름, 중력 가속도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국부적인 저항이란 게 있는데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 그러니까 관이 보세요. 관이 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꺾이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여기서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항이 생긴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예. 자, 읽어보세요. 어느 집에나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 아니에요? 층간소음인데 마찰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난리가 나요. 뭐죠? 저희 집 아파트가 인데 1층하고 2층인데 1층에는 뭐 층간소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위에 2층에는 층간 소음이 밑으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둘이 완전 맨날 싸우는 거야. 뭐 가면 싸우고 있어요. 정말 진짜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맨날 싸워요. 가면 위에 있는 사람이 하여튼 뭐 칼 들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저도 잘 몰랐는데 하도 이름을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중직,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뭐죠? 막인류. 하도 얘기하는 게 서로 야 막인류 왜 이중직, 야 막인류 왜 이중직, 계속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위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막인류고 밑에가 이중직. 맨날 마찰이 커요. 마찰은 뭐죠? 막인류가 2층에 있어요. 그 밑에는요 이중직이 있다고. 됐나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심하다고요. 위에 누가 있어요? 막인류가 2층에 있어요. 밑에 누가 있어요? 이중직. 됐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공식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ppm.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산화질소가 0.029 ppm. 이거를 ppm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지. ppm이 없으면 여기 공이 6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6개 들어가면 여기 쭉 나와요. 이걸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 줄여야 돼요. 그럼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 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ppm이 뭔지를. 그냥 0.0029 그렇게 돼. 얼마나 작은 양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100만 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즉 100만을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은 안 오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게 좀 어디. 그래서 밑에다가 환경 기준은 0.1입니다 하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 등 실외 활동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실패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관의 직경이 100mm인 관 내에 유체가 2m/s로 흐르고 있는 경우 배관 길이 1m에 작용하는 마찰 손실 수도는 얼마인가? 마찰 손실 수도 위에 누가 살아요? 막인류, 마, 길, 유, 2층에. 밑에는요? 이, 중, 직. 마찰 개수죠. 이거 뭐예요? 0.01 맞나요? 마찰 개수 0.02. 길이, 배관의 길이 1m죠. 1m죠. 단위가 물어본 단위가 미터죠. 뒤에 A는 뭐 아쿠어,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 아시죠? 미터란 뜻이에요. 미터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 1m니까 배관계 1m니까 그대로 1 하면 되죠. 유속 어디 있어요? 유체가 이걸로 흐르고 있는 게 유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죠. 그러면 2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안 주어졌죠. 그래서 9.8 외우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직경 100mm니까 뭐로 고쳐야 돼요? 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0.1이죠. 1. 공이 3개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0.1. 공이 하나, 둘, 3개, 공이 하나, 둘, 3개 와야 되잖아요. 이게 0.1.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0.01 누르고 그 다음 1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그리고 이건 제곱은 바로 되죠?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누기 2 또 나누기 9.8 또 나누기 0.1 이렇게 하면 이걸 다 곱해놓고 적어놓지 마세요. 이제 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다 나눈다는 뜻인데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0. 얼마요? 0.2 약 맞나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됐어요? 약 그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가능하죠? 이거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고 자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식 외우고 공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 단지 조심하실 건 뭐예요? 단위만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미리를 밑으로 고치는 거 이런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되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설명하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